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위원장 맡고 계신 오기영 의원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이 투자자들이 궁금한 게 매우 많습니다. 예. 우리 오기영 의원님은 그동안 이제 코스피 5천 특위위원장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만 해도 5천 갈까 싶었는데 5천이 완벽하게 장악을 해서 그러면 이제 5천 특위위원회는 K자본시장 특위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새로 아젠다를 설정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제목은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이름을 바꿨고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좀 더 나은 이제 비전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의 변화를 고민하면서 정책적인 기조를 계속 좀 보완을 하자 이런 문제식으로 이제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지난 과정들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불과 8개월 전에 2,700선에 머물러 있던 지수가 5,000선을 넘었으면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 우리 주가 상승 배경 또 이게 제자리로 찾아가는 걸 보시면서 특별히 남다른 좀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본이 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 외국 투자자들의 그 불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박스피라고 표현됐고 예. 국장 탈출은 지능순. 그래서 이제 20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 PBR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0.9 정도 됐었는데 지금 코스피 5천 되면서 약 1.6, 1.7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금투협회 자료였었는데 좀 자료를 쭉 보니까 그 당시에 선진 시장의 경우는 3.4 정도 PBR이 나왔었고 신흥국 시장 평균이 1.8 좀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9와 1.8 차이에 비교해서 저도 신흥국 시장 평균까지만 가면은 코스피가 5천 넘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 문제식으로 이제 저희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코스피 5천을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빠른 시간 내에 PBR이 좀 상향이 되면서 그래서 코스피 5천이 달성됐는데 기본적으로 정책적 효과가 좀 초반에는 쭉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한 실적이 그 결합이 되면서 코스피 5천까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3천 넘을 때부터 제가 계속 애널리스트들, 시장의 참여자들, 실제 투자하는 분들이랑 좀 논의를 좀 해봅니다. 버블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쭉 그걸 버블로 평가하는 분들은 거의 일반적인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억눌려 있던 이제 PBR이 눌려 있던 저 PBR 주식들이 좀 더 이게 변화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실적에 기초한 이제 상승의 과정, 이게 함께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 준비 전에 잠깐 의원님이랑 얘기했는데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으세요.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에 종사하셨던 건 아니고 이제 변호사 활동하시고 국회의원 활동하셨는데 굉장히 그런 생각이 깊이가 있으시네요. 이제 늘 한국 시장에 이제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서 그리고 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서 일본의 사례들을 많이 드셨다고 하고요. 저희도 이제 일본의 밸류업 작년에도 일본 밸류업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사례와 우리 사례를 비교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더 우리가 추진해야 되고 또 한국 밸류업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어떤 겁니까? 네. 일본은 저성장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일본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식을 논쟁하다가 네. 2013년, 14년 전후로 해서 이제 밸류업 정책을 시작을 했죠. 예. 10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한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 10년 동안 니케이 지수가 1,460인가 14,600 전후에 있다가 네네. 지금 5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3배 이상 증가된 거죠. 그러면 그 동력이 무엇일까 해서 주된 정책 기조, 이토 보고서나 이런 담론을 정리한 그 보고서와 정책적 기조를 보면 하나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 겁니다. 투명화시키는 거. 그래서 기관 투자자, 장기 투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거죠. 좀 더 이제 진화하는 게 수수디치 코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의 그 제도 개선 속에서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니까 생산적 금융으로 가더라. 뭐 이런 문제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윤석열 정부 2024년 초에 금융위원회에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겠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 금융위 또는 기관들이 함께 공동으로 논의한 발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일본의 그 문제식을 가져오면서 약간 이제 세금 문제가 변형된 게 좀 있었지만
근데 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좀 뼈아픈 점이었고 대한민국은 그 이후 2024년도 하반기부터 제가 논쟁을 좀 했었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2025년 초인가 제가 그 상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실의무 통과시켰는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직을 걸겠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공감과 논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년 여름부터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자본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일본에서 고민했던 것, 윤석열 정부 고민했던 것 이게 그 정당의 성격과 상관없이 시장의 요구를 지금 반영해서 가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하다 말았던 것이고 저희들은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우리도 하다 말면은 똑같이 비판받을 거라고 보고 일본이 10년 동안 장기간의 의지를 갖고 시장의 체질을 개선했던 것처럼 우리는 체질 개선을 위한 출발을 한 것에 불과한 거고 예. 체질 개선이 실질화되고 있느냐? 이건 좀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질문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의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도 앞으로 한 5년 정도의 기간에 일정 흐름에서 일관성 있게 시장에서 불신을 하지 않도록 예. 믿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안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또 프리미엄 시장으로의 그렇죠. 진화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의 레벨 자체는 우리도 많이 올라왔지만 말씀하신 일본의 시간을 거치면서 했던 과정들은 우리가 이제 시간상에 좀 정책을 익히고 다듬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뭐 투자자들은 사실 뭐 지금 시대에서는 꼭 한국에만 투자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워낙 이제 한 2년 동안 미국 증시의 강세, 한국 증시가 약했기 때문에 그쪽에 개인 자금이 많이 갔잖아요. 그 돈을 이제 한국에 투자하도록 하는 환율하고 연관도 좀 있어서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국내로 옮기는 RIA 계좌 지금 얘기 나왔는데요. 한편에서는 잘 될까 싶은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 효과, 그다음에 1차 추진 또 2차적인 뭐 정책이나 대책 혹은 이제 소위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금융시장에서 이 자본시장의 시장의 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까? 서학개미가 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네. 세금 때문에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금투세가 있어도 세금은 오히려 불리하죠. 한국은 금투세가 없으면 불구하고 네. 세금이 더 세지만 그렇죠. 거기를 가는 것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RI 계좌 등을 한다고 해서 세제 혜택 일부 준다고 해서 바로 확 바뀔 거다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자본시장의 기조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국내 자본시장을 투명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를 우대하는 고민을 하겠다 이런 문제신 거고 또 하나는 현재 환율에 대한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 그 펀더멘탈 자체와 현재 환율이 약간 괴리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 재무장관이나 우리 한국은행이 다 공감하는 문제신 거고 다만 심리적으로 괴리가 발생해서 심리적인 부분은 좀 정책적 기조로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심리적인 이 판단에 대한 좀 참고로 이런 정책적 기조의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RI 계좌는 그중에 일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RI 계좌 도입하면 바로 이게 서학개미가 이게 바뀔 거다.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한국 자본시장이 정상화됨으로써 수익률이 네.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봤던 분들도 지금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합리적 선택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정책적인 지원을 좀 하겠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코스닥 활성화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궁금한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코스피가 정말 저희 기대보다도 매우 빠르게 5,000선을 넘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도 이제 1,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1,100선에 와 있는데 일부에서는 코스닥 3,000 얘기가 나오고 이런 그 제가 이제 이게 정부 또 당정의 아젠다인가 했더니 그런 숫자를 3,000 같은 걸 제시하신 적은 없으시다고 하셨고요. 코스닥 시장을 위한 그림이나 나올 수 있는 정책 방향들이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코스닥 3,000 공식적으로 영어로 쓴 적이 없고요. 네.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로 B2라는 단어도 싫어합니다. 네. 장기 투자, 기관 투자자, 이 분산 투자 이런 것이 필요하지 그런 단어를 쓰는 것도 적절하지 네. 않고 또 레버리지 높이는 상품을 막 만드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을 바라보는 시각은 혁신적 기업 또는 벤처 기업이 잘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그게 생산적 금융인데 그를 위해서 코스닥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자, 더 길게 강화하자 이런 문제식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부실 기업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즉 돈을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에게 주가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오판이고 네. 또 잘못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실제 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수익을 내도록 해야 되고 수익을 계속 못 낸다면은 그건 상장 절차에 대한 폐지나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빈 공간이 생겨야 진짜 수익을 내는 기업들, 혁신적 기업들 또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안 나더라도 긴 호흡으로서 이게 정책적 지원이 되거나 또는 장기 투자하게 되면은 아주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아마존 같이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상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올해 내년에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 논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뭐 당장 지수를 이제 코스닥을 코스피하고의 격차를 끌어올리기보다는 구조적인 그 과제를 점검하려면 사실은 이것도 정책과 시간이 좀 필요한 얘기네요. 예.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저희가 상법 개정은 두 군데 다 적용되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실제 우리 시장의 관행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이사회가 좀 더 이 합리적 투자를 의사결정을 하고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신뢰를 얻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상법 개정 효과가 지금 코스피만이나 코스닥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필요한 거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약간 부실 기업의 이 지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시장 참여자들도 함께 보셔야 된다. 자본시장의 역할은 혁신 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이지 부실 기업을 갖고 투기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분별하는 게 합리적인 투자자의 몫이다 이렇게 봅니다.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을 주목합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그 성과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지만요. 3차 상법 개정안은 뭐 내용 중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 금융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이 과정들은 이제 언제쯤 매듭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3차 상법 개정을 작년 12월 달에 처리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국회 사정으로 인해서 네. 미뤄졌습니다. 근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또 이제 내부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내일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할 거고 그다음 이제 이 구정 지나고 나면은 좀 더 이제 속도감 있게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는 어쨌든 1년 내에 소각을 이제 기본 사실화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조금 더 유예를 두는 그런 방향인 거죠. 네.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을 해야 되고 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네. 주주들이 더 보유하겠다 또는 이제 다른 식으로 처분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주주들이 다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보유 기간, 보유 방법, 처분 방식까지, 처분 기간까지. 그렇게 주주들이 권한을 줬기 때문에 과거에 이사회에서 거수결을 하면서 특정 주주를 위해서 자식들에게 뭐 특수관계를 주던 방식은 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못한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 주총에서는 그거는 이제 뭐 과반 요건이 아니라 뭐 3분의 2 요건인가요? 보통 네. 이제 이 경영 목적으로 해서 특별하게 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네. 그건 이제 그 특별결의 요건인 거고요. 예. 그 외에 나머지는 일반 요건인데 네. 실제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사주를 어떻게 처분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경영진의 보고가 있어야 되고요. 자사주 처분 계획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면 승인한 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네. 제가 그 얘기 여쭤보는 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짝짝해서 통과하는 거는 사실 주주들의 동의를 안 얻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주총에서도 사실 과반 결의일 경우는 뭐 우리는 지금 대주주분들이 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의 어떤 그 걸림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건데. 네. 그래서 네, 네. 한 말씀 좀 더 드리면 주식을 소각하는 것 말고 이 회사 밖으로 나갈 때는 네. 신주 발행 절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예. 신주 발행이라는 게 회사가 주식을 처음으로 발행하는 절차를 유상증자할 때 신주 발행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 기준들을 정했고 그 위반되면은 이제 신주 발행 절차에서의 그 문제 제기하는 절차들이 그대로 인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가는 데 대한 불이익은 좀 없을 거다. 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이런 게 사실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요. 예. 전처럼 이제 뭐 이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제 구조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과정에 있어서 이제 기업들이 소위 그렇게 빨리 쏟으시면
우리는 힘들어요. 네. 그다음에 뭐 경영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법무부에서도 이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필요 이런 걸 좀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주장에 대한 평가 내지는 또 정책의 반영도는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여러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중에 일부에가 경영권 방어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돼 있지만은 그게 실제 뭐 그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이제 그 실무자적 의견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그 자사주에 대한 문제의식은 자사주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발행 주식인 거죠. 회사가 돈을 주고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가져온 거니까 이제 미발행 주식과 똑같은 거고 그것은 회사 전체 모든 주주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특정 주주, 일대 주주를 위해서 지배권 확장의 수단이다. 언제든지 자식한테 주면 된다. 특수관계에 주면 된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자사주 개혁의 그렇죠. 초점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황당한 거죠. 네. 그리고 군림하는 그 경영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영진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고유한 콩글리시입니다. 실제 영어 네. 표현들이. 그 경영권이라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경영진은 그 경영을 계속 하려면 성과를 내서 주주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돈을 더 투자해서 지분율을 50% 이상 늘리는 거죠. 그런데 지분율은 줄이면서 계속 다른 편법을 통해서 보장해달라.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투명한 자본시장,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하는 그 방향 기조와는 반대되는 주장을 계속 하시는 거다.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시면 뭐 알겠지만 뭐 이런 디테일한 얘기들은 뭐 저도 이제 궁금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뭐 막힘없이 그런 생각들을 잘 가지고 계셔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정책들도.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밸류라는 게 이제 가격으로 다 나타납니다. 어쨌든 지수가 우리가 이제 예. 주식시장을 주식시장을 정상화시킬게 그다음에 프리미엄을 하겠다 그러면 얼마까지인데 이거를 이제 필연적으로 주식시장은 주가나 이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코스피는 5,000선을 넘은 상황이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 뭐 그런 그 다음 목표, 특유의 어떤 목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꼭 숫자를 뭐 제시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네. 저희가 특위가 네. 코스피 5천이라는 그 목표 빼놓고는 숫자를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특위차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네, 네. 된다고 보고 정치와 그 정책의 영역에서 자본의 어떤 시장의 가격을 컨트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만하고 잘못되고 실수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게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예. 다만 코스피에 대해 디스카운트 현상을 이제 극복을 하면 그러면은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코스피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 우리는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됐는가 아직은 갈 길이 더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을 기준으로 해서 PBR이 대한민국이 1.6, 1.7인데 신흥국 평균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2.26입니다. 그러면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저도 신흥국 평균까지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선진국은 보니까 4.01이었습니다. 선진국까지는 갈 길이 먼 거죠. PBR 말고 이제 ROE나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해야 되지만 지금 PBR만 갖고 논쟁을 네.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 저희가 자본시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혁신적 기업들이 잘 자본시장을 통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돌파하는 역동성을 자본시장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주가지수만 올리는 게 목표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성장 1%대에서 2%, 3%대로 해서 잠재성장을 높이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기업인들이 그것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거.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실적이 나면 세계시장 가서 돈을 벌게 되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가 상승은 당연히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실제 저는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에 잠재 성장률 3%까지 강하나 실제 경제에서 3%까지 올라가면 큰 성공이라고 봅니다. 지금 작년 1%였습니다. 올해 2%까지 가느냐가 계속 고민이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들, 벤처 기업들이든 열심히 하는 그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데 자본시장이 함께하는 것. 저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얘기들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사실은 또 이게 뭐 우리 경제 구조,
그다음에 대기업 중심과 중소기업의 이런 경제 기여도 이런 건 사실 또 담론이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자본시장을 통해서 키우시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우리 대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는 그런 구조이고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이익이나 이런 거를 잘 내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부실한 기업들 솎아내고 그런 기회만 준다고 해서 기업들이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좀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런 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어떤 분도 질문하시는데 코스피 5천이면 K자형 성장이 되는 경우에 네. 그 그렇죠. 음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런 질문은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산업 전략 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식의 이제 함께 더불어서 갈 수 있는 제도의 개선 이건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들이 특정 하나의 정책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지금 앞서서 가고 있는 잘 나가는 기업들에서 그렇다고 해서 잘 나가지 말라. 그다음에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런 주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더 잘 나가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중소기업들도 함께 또는 혁신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추가로 더 하자. 그 지점들의 사각지대가 있으면 계속 찾아가자. 이렇게 계속 가는 기조를 유지하자.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의 그 정책적인 백그라운드와 이야기들을 쭉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잘 들으면서 제일 감동 깊었던 것은 이제 코스닥 3,000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신 게, 그죠? 그런, 저희도 뭐 자막도 그렇고 언론에서 다 뭐 5,000피, 3,000 딱 씁니다만 이게 이제 그런 숫자의 아젠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해 준 게 오히려 더 신뢰가 갔고요. 시간이 걸리는 얘기란 얘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K 프리미엄 자본시장 특위위원장 오기영 의원님과 오늘 우리 자본시장에 관한 이야기, 궁금증들 여러 가지 여쭤보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